세종의 마지막 몇 해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당뇨로 눈이 멀어가고 손발이 부어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32해를 왕좌에 앉아 한글을 만들고 치국이를 세우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쌓아 올린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첫째, 문종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운 둘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활을 쏘면 관역을 뚫었고 사람을 모으면 무리가 만들어지는 남자였습니다. 글도 읽었고 칼도 잡았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그릇에 가까운 쪽은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수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멈추지 못하는 첫째에게 나라를 맡기려 했습니다. 단순히 첫째라서 그랬을까요? 조선은 적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나라였습니다. 원칙대로라면 문종이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 자신이 적장자가 아니었습니다. 형 양녕대군이 쫓겨난 뒤 셋째인 자신이 왕이 된 사람, 그것이 세종이었습니다. 원칙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왕은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원했다면 세자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양녕을 끌어내린 것처럼 문종을 물리고 수양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세종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꾸지 않았습니다. 29해 동안 세자 자리에 앉혀놓은 문종을 끝내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종이 정말 병약하기만 한 사람이었는지, 수양대군이 정말 왕의 그릇이었는지, 그리고 세종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답은 실록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기 전 이 나라에는 피가 흘렀습니다. 1398년 첫 번째 왕자의 난, 태종 이방원이 이복 동생 방석과 방번을 죽였습니다. 2년 뒤 두 번째 왕자의 난, 이번에는 넷째 형 방간이 이방원에게 칼을 들었다가 유배를 당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베고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짓밟는 일이 두 차례 벌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이 모든 일이 끝난 뒤에 태어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를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된 뒤에도 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남 민무구와 민무지를 죽였습니다. 왕비의 친정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충녕대군이었던 어린 세종은 그 모든 것을 궁 안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곡소리가 들리고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회가 열리는 궁이었습니다. 그리고 1418년 세자 양녕이 쫓겨났습니다. 14해를 세자로 앉아있던 형이 하루아침에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태종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양녕 대신 셋째 충녕을 세자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22살의 충녕은 그날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양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올렸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2달 뒤 태종은 왕위를 넘겼습니다. 세종이 된 것입니다. 세종은 형을 밀어내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형을 밀어냈고 자신은 그 빈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적장자가 쫓겨나고 셋째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이 기억을 평생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왕좌란 피 없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원칙이란 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형제 사이에 왕위가 끼면 누군가는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세종이 세자 문종을 바라볼 때 그 눈에는 이 모든 풍경이 겹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은 아들의 세자 교육에 집착했습니다. 자신이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 준비 없이 왕좌에 앉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은 1421년 8살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 뒤로 세종은 29해 동안 이 아들 곁에서 왕이 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말입니다. 세종에게 문종은 아들이기 전에 자신이 설계한 조선의 다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옆에는 아버지를 닮은 또 다른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활을 쏘고 사람을 모으고 누구보다 빠르게 세상을 읽는 아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문종은 병약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종기가 잦았습니다. 등에 난 부스럼이 낫지 않아
자리에 누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종기는 사람을 죽이는 병이었습니다. 조선 왕가에는 대대로 피부병과 종기가 따라다녔고 문종 역시 그 유전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약하다는 것과 무능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문종이 세자로 있었던 29해는 조선이 가장 많은 것을 만들어낸 시기와 정확히 겹칩니다. 한글이 만들어졌고 치국이가 세워졌고 화차가 설계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세종이 있었다고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실록을 펼쳐보면 세종 옆에는 항상 세자가 서 있었습니다. 1441년 세종 23년의 일입니다. 빗물의 양을 재는 기구를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구리로 된 통에 빗물을 받아 자로 깊이를 재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치구기입니다. 유럽에서 비슷한 기구가 등장하기 거의 2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치구기를 설계한 사람이 장영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록의 기록은 다릅니다. 세자 이항, 즉 문종이 직접 고안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의 재주를 알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천문에 밝았고 산술에 정통했습니다. 글씨를 잘 썼고 유학의 경전을 줄줄 외웠습니다. 실록에는 문종이 궁 안에서 직접 실험을 지휘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신하에게 맡기면 느려 터져서 답답하다며 환관들을 시켜 직접 결과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병약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치밀한 모습이었습니다. 문종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분야는 뜻밖에도 군사였습니다. 세자 시절부터 화약 무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직접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1451년 왕위에 오른 직후 문종은 자신이 구상한 화차의 제작을 명했습니다. 동생 이명대군에게 제작을 맡겼는데 이 화차는 신기전 100발을 동시에 장전하고 발사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 발사대라 불러도 무리가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화차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종은 오위진법이라는 병서를 직접 저술했습니다. 병력의 편제와 전투훈련 방법을 정리한 책이었습니다. 이 오위진법은 이후 조선 중앙군 제도인 오위의 기초가 됩니다. 치구기를 만든 손이 화차를 설계하고 같은 머리가 군사 편제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단순히 병약한 학자라고 부르기엔 실록이 말해주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종의 건강은 재위 후반으로 갈수록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었고 손발이 부어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1442년 세종 24년부터 세자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왕이 살아있는데 세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종은 사실상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이라는 말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종이 맡은 일은 단순한 서류 결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무, 즉 왕이 직접 나서는 군사훈련을 대신 지휘했습니다. 종묘 제례처럼 왕만이 행할 수 있는 국가의식을 대행했습니다. 외교 문서를 검토하고 인사를 결정하고 형벌을 승인하는 일까지 세자의 손을 거쳤습니다. 세종이 눈을 감기까지 마지막 8년, 조선은 문종이 움직인 나라였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저류의 편찬을 지휘한 것도 이 시기에 문종이었습니다. 동국병감이라는 전쟁사를 정리한 것도, 훈민정음의 보급을 실무에서 밀어붙인 것도 세자의 몫이었습니다. 8년이면 짧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8년 동안 문종은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전부 해본 셈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형의 재주를 알았습니다. 실록에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문종이 자신의 군사 지식을 펼쳐 보이자 수양대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형님의 재주는 제갈량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칭찬이었습니다. 아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으면 수양 자신은 형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도 합니다. 세종은 이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말로는 형을 높이면서 눈빛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모습. 세종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30해를 곁에 두고 보아온 아버지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문종을 더 단단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세자에게 경연을 빠짐없이 참석하게 했고
신하들 앞에서 의견을 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문종이 대리 청정을 하는 동안에도 세종은 뒤에서 지켜보며 부족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아들을 왕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왕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문종은 그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즉위 뒤 6품 이상의 관리에게까지 윤대를 허락해 누구든 왕 앞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언로를 연 것입니다. 아버지 세종조차 하지 않았던 폭의 개방이었습니다. 병약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 닫힌 문을 전부 열어젖힌 것입니다. 29회를 세자로, 8년을 사실상의 왕으로, 그리고 2년 3개월을 왕좌 위에서 문종이 조선을 위해 일한 시간을 합치면 세종의 재위 32년에 버금가는 길이가 됩니다. 이 사람은 병약했지만 무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을 준비해 쓴 왕이었습니다. 세종이 문종을 바꾸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적장자라서만도 아니었습니다. 29회 동안 옆에 두고 시험하고 맡기고 확인한 끝에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이 아들이라면 내가 쌓은 것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게는 확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문종이 왕이 된 뒤 그 옆에 서게 될 둘째 아들의 존재였습니다. 수양대군. 이 이름이 세종의 머릿속에서 어떤 무게로 눌려 있었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수양대군은 1417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 문종보다 3살 아래였고 어릴 때부터 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문종이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읽는 동안 수양은 밖에 나가 활을 쏘았습니다. 문종이 산수를 풀고 천문을 따질 때 수양은 사람을 만나고 무리를 모았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무능한 사람이었다면 이야기는 단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났습니다. 무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수양은 불경을 한글로 옮기는 석보상절의 편찬을 맡았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업적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글도 읽고 칼도 잡는 아들. 세종의 눈에 이 둘째가 어떻게 보였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실록에 기묘한 장면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종과 세자가 함께 자리한 곳에서 수양대군이 일부러 자신의 재주를 과시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보통의 대군이라면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세자가 버젓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 능력을 펼쳐 보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양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세종이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실록은 직접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양녕대군이 세종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세자를 갈아치우고 강한 수양대군을 세자로 삼으시오. 세종의 형, 폐세자가 된 양녕이 한 말이었습니다. 세종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자네가 한 일이 뭔가. 그 한마디를 던지고 양녕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화가 말해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궁 안팎에서 수양대군을 세자로 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세종이 그 목소리를 단호하게 잘라냈다는 것입니다. 세종이 양녕에게 화를 낸 이유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양녕의 말 속에 세종 자신의 과거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장자를 밀어내고 다른 아들을 세자로 삼으라는 말. 그것은 태종이 양녕에게 했던 일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한 일을 이번에는 자신이 첫째에게 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세종은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눈을 감은 뒤 수양대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세종의 두려움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시기의 기록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양녕의 건의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문종이 즉위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앉은 2년 3개월 동안 수양은 자신의 저택에 무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냥 모임이었고 술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
훗날 계유정난의 핵심 실행자들이 죄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한명회를 만난 것도 이 시기입니다. 한명회는 권람의 소개로 수양대군에게 접근했습니다. 서로 벼슬에 올랐지만 출세길이 막혀있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천하의 대세를 논했다고 전해집니다. 무관 출신의 실무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군영의 어느 부서에 누구를 심어야 하는지, 수양대군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즉시 자기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된 뒤가 아니라 형 문종이 살아있던 시점에 이미 거사의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숙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편전 학사 출신으로 세종 곁에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학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나중에 신숙주는 계유정난에 가담하고 단종 복위 운동을 고발하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학자가 세종의 아들 수양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수양대군의 손은 조정 안팎으로 동시에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수양대군을 볼 때마다 떠올린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야심이 컸고 행동이 빨랐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제의 목을 베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성격은 이 할아버지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이 되기 위해 2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복 동생을 죽이고 넷째 형을 유배 보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처남까지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강력한 왕권을 세웠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왕비 원경왕후는 친정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그 마음고생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어머니가 무너지는 것을 곁에서 본 아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세종의 머릿속에서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태종처럼 칼을 들 것인가? 형제를 밀어내고 조카를 짓밟을 것인가? 아버지가 만든 피바람이 손자 세대에서 되풀이될 것인가? 세종은 이 가능성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세종이 두려워한 것은 수양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은 인정했을 것입니다. 석보상절을 편찬하고 불경을 언해하는 재주를 가진 아들이었으니까요. 세종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그 능력이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수양대군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종류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왕좌를 향하는 순간 조선은 다시 피로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에게는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32년에 걸쳐 쌓아올린 것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한글, 지편전, 경연, 즉우기, 과학과 학문이 정치의 중심에 놓이는 나라. 세종이 만든 조선은 칼이 아니라 글로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좌에 앉으면 이 모든 것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훗날 벌어진 일이 세종의 두려움을 증명합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된 뒤 지편전을 폐지했습니다. 세종이 학자들을 모아 글을 짓고 토론하게 했던 그 공간을 없앤 것입니다. 경연도 축소했습니다. 왕이 신하와 마주 앉아 공부하는 자리를 줄여버린 것입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2가지가 세조의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세종이 미래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지편전을 없앨 것이라는 걸 1450년에 세종이 정확히 예측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성격을 보고 방향을 짐작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학문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아들이 왕이 되면 학문의 자리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감 정도는 가졌을 것입니다. 세종은 그 예감을 막기 위해 문종을 세자 자리에 묶어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종이 문종을 선택했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문종은 적장자였습니다. 1421년에 세자로 책봉된 이후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선의 원칙대로라면 문종이 왕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순서였습니다. 세종이 한 것은 선택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꿀 수 있었는데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세종의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종은 양령을 끌어내렸습니다. 그 권한은 세종에게도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을 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궁 안에 있었고
문종의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세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종을 지킨 것입니다. 세종이 문종을 지킨 이유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29회 동안 검증한 능력에 대한 신뢰. 둘째, 수양대군이 왕이 되었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셋째,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세종이 문종을 위해 만들어둔 안전장치. 그 설계의 전모입니다. 세종은 문종의 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리청정을 맡긴 8년 동안 아들의 기침이 잦아지는 것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 10년, 20년을 다스릴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세종이 걱정한 것은 문종 이후였습니다. 문종이 일찍 쓰러지면 어린 세손이 왕좌에 앉아야 합니다. 그때 수양대군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세종은 이 문제를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왕을 지키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세종이 짜놓은 안전장치는 세 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명대신, 두 번째는 안평대군, 세 번째는 문종 자신의 정통성이었습니다. 이 세 겹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면 수양대군이 손을 뻗어도 닿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치, 고명대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명대신이란 왕이 죽기 전에 지명하는 후견인입니다. 다음 왕을 보필하라는 유언을 받은 신하들을 뜻합니다. 세종은 문종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문종 이후를 대비할 신하들의 자리도 함께 배치해 두었습니다. 문종 역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임종 직전 김종서와 황부인에게 어린 세자를 부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고명대신이 된 것입니다. 김종서, 이 이름 하나만으로도 수양대군을 막을 수 있다고 세종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백두산 호랑이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종의 명을 받아 두만강 넘어 여진족 땅에 6개의 진을 세운 장수였습니다. 육진 개척의 영웅이자 조정에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무게를 가진 재상이었습니다. 글도 쓰고 칼도 차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두렵게 만든 것은 무예가 아니라 담대한 성격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 따위는 김종서 앞에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부인은 영의정이었습니다. 조정의 맨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린 왕의 편이라는 것은 수양대군에게 넘기 어려운 벽이었습니다. 김종서가 칼이라면 황부인은 방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한 누가 왕좌를 넘보더라도 쉽게 손을 뻗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이 세종의 설계 첫 번째 층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수양대군 바로 아래의 동생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수양과 성격이 정반대인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좋아했고 그림을 모았고 학자들과 어울리기를 즐겼습니다.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사람이 바로 안평이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사람, 세종이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느꼈을 아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수양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안평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야심이 드러나는 수양보다 학문에 기울어진 안평이 다루기 편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서와 황보인도 안평 쪽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살아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균형이었습니다. 수양의 힘이 커지면 안평이 받쳐주고 안평의 세력이 대신들과 연결되어 수양을 눌러주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장치는 문종 자신이 가진 정통성이었습니다. 적장자로 태어나 8살의 세자가 되어 29회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사람, 8년간 대리청정을 하며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운영한 경험, 조선 건국 이래 이만큼 완벽한 정통성을 가진 왕위 계승은 없었습니다. 문종이 왕좌에 앉아있는 한 수양대군이 명분을 세울 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고명대신이 왕을 지키고 안평대군이 수양을 견제하고 문종의 정통성이 전부를 덮는 구조. 세종은 이 3중 장치를 완성한 뒤 눈을 감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세종은 자신이 쌓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설계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설계에는 처음부터 균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종의 몸이었습니다. 세종도 알고 있었고 문종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왕이 10년을 버틸 수 없다는 것, 어쩌면 5년도 어려울 수 있다는 것, 삼중 장치의 한가운데 놓인 기둥이 이미 금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종이 오래 살았다면 세종의 설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을 것입니다. 세손 단종이 20살이 될 때까지 문종이 버텨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단종이 장성하면 스스로 왕권을 휘두를 수 있었고 수양대군이 감히 손을 뻗을 명분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7년만 더 살았다면 단종은 18이 되었을 테고 그것은 훗날 예종이 즉위한 나이와 같았습니다. 7년, 그것이 세종의 설계가 요구한 최소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설계에는 또 하나의 빈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종에게는 왕비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 김씨는 배출되었고 두 번째 세자빈 봉씨도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세자빈 권씨,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뒤 하루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뒤로 문종은 다시 아내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치명적인지를 이해하려면 조선 왕실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왕이 죽으면 왕비가 대비가 됩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대비가 수렴 청정을 합니다. 대비는 왕실의 어른이었습니다. 종친이든 대신이든 대비 앞에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했을 때 대비도 왕대비도 대왕대비도 이 세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2살짜리 왕 위에 왕실 어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훗날 영조는 60이 넘은 나이에 13살 정순왕후를 들였습니다. 사도세자를 처분하고 어린 세손을 후계로 세울 때 왕실 어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영조가 죽더라도 정순왕후가 수렴 청정을 하며 세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문종이 계비를 들였다면 단종 곁에 대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키려 해도 대비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종이 왜 계비를 들이지 않았는지 기록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3번이나 세자빈을 잃은 상처가 너무 깊었던 것인지,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던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세종의 삼중 장치 위에 4번째 보호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빠진 채로 문종은 왕좌에 앉은 것입니다. 세종의 설계는 정교했습니다. 고명 대신 안평대군, 문종의 정통성. 그러나 이 설계는 한 가지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문종이 충분히 오래 사는 것. 그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삼중 장치는 한꺼번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1450년 2월,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빈전에서 상복 차림으로 즉위식을 치렀습니다. 즉위식 도중에 눈물을 멈추지 못해 상복 소매가 다 젖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7의 새 왕은 왕관을 쓰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문종은 즉위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종의 설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고명 대신들이 자리를 지켰고 안평대군이 조정의 지지를 받았고 문종의 정통성 앞에서 수양대군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가 시작해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자신이 세자 시절 구상한 것들을 제도 안에 박아 넣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문종의 병은 즉위 전부터 깊었습니다. 등창이 낫지 않았고 몸이 자주 부었습니다. 종기가 터지고 다시 생기고 또 터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대에 왕의 몸에 칼을 대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면 나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왕의 살에 쇠조각을 함부로 갖다 댈 수 있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치료의 기회조차 막힌 채로 문종의 몸은 조금씩 쓰러져 갔습니다. 1452년 5월 14일 문종이 강령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즉위한 지 2년 3개월이었습니다. 39이라는 나이였습니다. 29회를 세자로, 8년을 사실상의 왕으로, 2년 3개월을 진짜 왕으로,
그 긴 준비 끝에 주어진 시간이 고작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세종이 설계한 삼중 장치의 중심 기둥이 쓰러진 것입니다. 문종이 죽었을 때 세자 단종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36, 한창 힘이 넘치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단종 위에 왕실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소원어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은 뒤 하루 만에 숨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비도 왕대비도 대왕대비도 없는 텅 빈 왕실이었습니다. 세종의 첫 번째 장치 고명대신은 아직 서 있었습니다. 단종 즉위 뒤 좌의정에 오른 김종서가 단종을 보필했고 황보인이 영의정으로 조정을 지켰습니다. 이 두 사람의 무게는 여전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수양대군의 세력은 보잘것없었습니다. 한명회라는 음서 출신 하급 관리, 양녕대군이라는 폐쇄자, 그리고 저자거리에서 끌어모은 무관 몇 명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장치 안평대군도 건재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수양대군보다 안평대군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인망이 높았고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세종의 아들 중 가장 문인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김종서 역시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양대군은 사면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설계에는 한 가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규칙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조정의 힘이 김종서와 안평에게 있다 해도 그것은 법과 절차 안에서의 힘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법을 무시하고 절차를 건너뛰고 한밤중에 칼을 들면 어떻게 되는가? 세종은 그 가능성을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계산에 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넣을 수 없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만든 조선은 법과 관료제가 왕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의정부가 정책을 논의하고 사원부가 감시하고 경연에서 왕과 신하가 토론하는 체제. 이 체제 안에서는 무력으로 왕좌를 빼앗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세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는 세상이었다면 세종의 설계는 완벽했을 것입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년의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움직였습니다. 한명회가 짜놓은 계획대로 수양은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퇴를 든 사람들이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백두산 호랑이가 자기 집 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같은 밤 황보인이 끌려 나왔습니다. 영의정이 포박당의 거리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곧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종의 셋째 아들 몽유도원도를 꿈꾸던 사람이 형의 손에 죽은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삼중 장치가 전부 무너졌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은 왜 당했는가? 세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변변찮은 무례배 수준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대신의 집에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규칙 안에서 싸우던 사람들은 규칙 밖에서 날아오는 철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의 세력이 약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정난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를 제외하면 음서 출신의 하급 관리와 궁궐 주변의 무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중앙군의 각 부서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겉으로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안으로는 군사 요충지에 자기 사람을 배치한 것입니다. 계유정난이 성공한 것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단종은 이미 차려진 밥상 위의 숟가락처럼 수양대군의 손에 놓였습니다. 12살짜리 왕 위에 왕실 어른이 없었고 고명대신은 죽었고 안평대군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세종이 쌓아올린 모든 벽이 하룻밤 만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단종은 형식적으로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권은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왕위를 넘기라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15살의 단종이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양대군이 올라섰습니다. 세조. 그것이 이 사람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된 뒤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세종이 학자들을 모아 한글을 만들고 역사를 정리하고 과학을 논하던 그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경연을 축소했습니다. 왕이 신하들과 마주 앉아 책을 읽고 토론하던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세종이 32년에 걸쳐 세운 학문의 기둥 2개가 세조의 첫 해에 무너진 것입니다. 1457년 단종이 영월에서 죽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사약이었는지 목이 졸린 것이었는지 기록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종의 손자가 세종의 아들 손에 죽은 것입니다. 세종이 살아서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얼굴을 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선택이 완전한 실패였는지를 묻는다면 대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집현전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집현전에서 태어난 한글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글자는 이미 백성의 손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세조의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진 글자를 걷어들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세종이 문종을 지킨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아들이 왕좌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더라도 그 시간 안에 아버지가 시작한 것들을 제도 속에 굳혀놓으면 그것은 누가 왕이 되든 뒤집을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문종은 그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29회를 준비하고 2년 3개월을 버티며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세종은 왕좌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왕좌 위에 앉은 사람이 누가 되든 조선이라는 나라가 학문과 제도 위에 서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세종의 진짜 목적이었다면 문종은 그 목적을 위한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방패는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방패가 막아준 것은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세종이 지키려 한 것은 왕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만든 글자, 그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과 문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의 선택이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